아직도 한국이 안전하다고 묻으시나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내용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IMF가 터지기 전날까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망한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기 전날까지 매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건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산소처럼 느끼지 못하는 변화입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섭게 우리 곁에 다가오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한 나라가 망할 때 벌어지는 상황과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비하지 못하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견고해 보입니다. 멈추지 않는 행정 시스템, 은행의 결제 시스템, 국제적 위치와 신용도.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외관뿐입니다. 마치 외벽이 멀쩡한 아파트를 보고 이 건물은 문제없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 구조와 배관,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죠.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먼저 쌓여 있는 것이 바로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는 나라가 지금까지 써놓고 아직 갚지 않은 돈의 합계입니다. 개인으로 치면 아직 남아있는 대출과 카드값을 모두 합친 금액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도 빚이 있을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맞습니다. 빚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빚의 크기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을 때입니다. 국가부채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단순히 빚이 늘어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숫자를 더 이상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커졌을 때입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2025년 기준 약 1,200조 원에 달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그 부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000조 원이라는 말은 이제 뉴스에서는 익숙하지만 우리의 일상 감각에서는 이미 벗어난 숫자입니다. 이걸 가계로 비유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대출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빚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정부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므로 경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커집니다. 당장은 버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위험해지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쓰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빚을 내면 그 돈을 쓰는 사람은 지금을 사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빚을 갚는 사람은 미래 세대입니다. 이건 오늘의 생활비를 카드로 쓰고 결제일을 자녀에게 넘기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빚의 규모가 클수록 이 부담은 훨씬 더 무겁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빚은 국민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국가는 빚을 공중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선택지는 거칠어집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돈의 가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월급과 저축 그리고 생활비로 이어집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경보음도 없고 당장 무너지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빚의 규모가 이미 정상 범위를 넘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그 괜찮다는 감각이 깨질 때는 이미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러한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처럼 월급을 모아서 빚을 갚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식은 세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간접세가 조금씩 오릅니다. 눈에 띄는 한 번의 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속도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손에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지원금, 공공서비스의 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의 안전망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지원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돈의 가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돈의 가치를 낮춘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은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됩니다. 가장 쉬운 비유는 물에 설탕을 타는 것입니다. 컵에 물 한 컵이 있고 설탕 한 스푼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분명 단맛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물을 계속 붓습니다. 2컵, 3컵, 10컵이 되면 설탕의 양은 그대로인데 맛은 점점 옅어집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국가는 돈을 더 찍어내거나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게 만듭니다. 그러면 돈의 개수는 늘어나지만 돈 한 장이 가지는 가치는 희석됩니다. 예전에 5,000원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쓸 수 있는 힘은 약해진 겁니다. 국가는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합니다. 빚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돈의 가치를 낮추면 빚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질 때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이 올라주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먼저 오르고 월급은 그 뒤를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깎이는 것은 저축의 가치입니다.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고 있어도 이자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돈은 해마다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말이죠. 결국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현금과 예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낮추는 방식은 세금을 올리는 것처럼 시끄럽지 않고 복지를 줄이는 것처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넓은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가는 빚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지갑에서 조금씩 조용히 부담을 가져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풀어 물가를 올리면 빚의 숫자는 그대로여도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합니다.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형태만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국가는 빚을 혼자 갚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고도 없고 무너지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사이 부담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쌓여 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의심이 커지는 순간 당장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약속한 날짜에 정말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커질수록 국채를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며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금리는 오르고 통화 가치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외국 자본이 위험을 느끼는 순간 빠져나가고 환율은 빠르게 오르며 그 영향은 곧바로 우리 삶으로 들어옵니다. 주유소 가격이 먼저 바뀌고 마트 진열대 가격표가 바뀌고 아이 학원비와 공과급이 뒤따라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나가는 돈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은 경제시장을 넘어 은행으로 옮겨옵니다. 국가를 믿지 못하면 그 국가의 은행도 함께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찾으면 되겠지.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은행을 못 믿겠다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내 돈을 빼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가 뱅크런이 시작되었다는 신호기 때문입니다. 뱅크런은 뉴스 헤드라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괜찮을지를 따지기보다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 은행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전부 금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예금으로 들어온 돈의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의 대출이 되어 나가 있거나 각종 금융상품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부만 찾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모두가 동시에 찾으러 오면 은행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출만으로도 불안은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이때 흔히 나오는 말이 예금자 보호입니다.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말은 평상시엔 안심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흔들리고 통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보호되는 것은 금액이지 그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 찍혀 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진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세지 않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그 가치가 체감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장 잔액보다 오늘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고 은행 앞에 줄을 서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냈지만 그럴수록 물가는 더 빠르게 올랐고 돈의 가치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그 대가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의 월급, 저축, 생활비에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폭발도 경보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출근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걸 보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다만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삶이 점점 불안해지는지, 왜 모아둔 돈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지.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로 터진 뒤에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나타나는 뭔가가 있을까요? 다행히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뉴스가 아니라 돈의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게 보호가 아니라 손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자 받아봐야 물가를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가만히 있는 돈은 줄어들고 움직이는 돈만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퍼집니다.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뭔가를 사야 할 것 같다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수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가치가 무너지는 걸 피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으로 느껴지는 건 가격의 이상함입니다. 모든 게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어제 봤던 가격표가 오늘은 다르고 계산대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직 위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체감은 분명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돈이 빨리 사라집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오는 건 일상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변화는 사람들의 대화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잘 샀다, 누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화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은행이 위험하대, 부동산은 이제 안 된대 같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지보다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가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직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를 기울이고 눈치를 보고 준비만 합니다. 하지만 이 준비가 많아질수록 이미 분위기는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적금이 의미 없어 보이고 물가가 이상하고 대화 주제가 바뀌는 것. 하지만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경기 변화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믿고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둘 출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를 믿습니다. 정부가 나서면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국가 부채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금융 시스템과 시장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근본적인 불안과 신뢰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즉, 문제는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 장바구니의 무게, 내 통장 속 숫자가 사라지는 체감, 모두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현실입니다. 신뢰가 깨진 순간 정책과 법은 숫자에 불과하고 실제 삶의 고통은 국민 개개인의 월급과 저축, 생활비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안전장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 일상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은행과 정부를 믿고만 있다가는 베네수엘라처럼 내 돈과 저축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입니다. 금은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고 화폐처럼 정부나 은행의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급락할 때도 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2배로 뛰더라도 금의 가치는 화폐와 비교해 덜 흔들립니다. 또한 금은 쉽게 거래 가능하고 위기 상황에서 현금과 달리 금은 현금처럼 사고 파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면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단, 금만 갖고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자산이 아니라 수입원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지갑을 갖고 있는지가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일자리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대출이 막히고 소비가 줄어들면 가장 쉬운 선택부터 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채용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괜찮아 보이던 직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다니는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회사나 조직이 없어져도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결정, 조직의 존속, 국가의 상황에 내 생존이 전부 묶여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는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만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경제가 흔들려도 반드시 유지되는 일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직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나 비용을 줄여주거나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장소와 조직에 얼마나 덜 묶여 있는가입니다. 국가 단위의 위기가 올 때 한 나라 안에서만 통하는 직업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거나 개인의 기술과 경험 자체가 곧 상품이 되는 일은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연봉이 높아지는 것보다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이 회사는 안전할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줄까?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혼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준비는 위기가 터진 뒤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기 시작한 그 순간 이미 선택지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화폐 가치의 위험을 대비하고 위기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술과 수입원을 확보하며 혼자서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 모든 준비는 남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안전하다고 말해주거나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행동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와 금융의 위험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제 지식과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현명하게 대비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